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언론이 띄워주는 반등 뉴스만 보고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이 시장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대형 충격파가 날아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빗장이 걸리고 세제 개편이라는 철문까지 닫히면서 부동산 유통망 자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와 수십조 원 규모의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까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위 1%의 자산가들은 이미 한국 부동산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5월 9일,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나면 집을 팔 때 지방세 포함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억에 산 집이 15억이 됐어도 차익 5억 중 4억 넘게 국가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그렇게 무거우면 다주택자들이 버티다 못해 집을 쏟아내겠지.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로 차값의 82%를 내라고 합니다. 누가 그 게이트를 통과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나가죠. 차라리 차를 세우고 도로 한복판에서 버팁니다. 부동산도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2006년과 2018년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매물이 쏟아지기는커녕 시장에서 매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팔아봤자 수익의 대부분을 뺏기니까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쪽을 택한 거죠. 남아있는 소수의 매물은 희소성이 붙으면서 호가만 치솟았고요. 지금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현상이 본격화될 겁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혈관을 틀어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과 8월에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오거든요.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금융 선진국에 조세 제도를 도입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죠. 외국인과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최고 60%까지 때리고 보유세도 차등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선진국처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선진국 제도의 핵심을 쏙 빼놓고 껍데기만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집 살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0%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도 없고요. 들어올 때는 비싸지만 나갈 때는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감수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 살아있으니 시장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종부세에 재산세, 팔 때 양도세 82.5%, 들어오는 문도 좁고 나가는 문은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놨습니다. 여기에 1주택자, 비거주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입구도 출구도 전부 틀어막으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완전히 멈춥니다. 이 조세 모순이 겹겹이 쌓이면서 7월을 기점으로 매물 잠김이라는 극단적 현상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금으로 시장의 혈관이 꽉 막혀버리니까 정부가 급하게 꺼내든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 대책이죠. 올해 1월 29일에 발표된 4차 공급 대책을 보면 서울에 32,000호, 경기도에 28,000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꽤 그럴듯하죠. 이제 집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겠구나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부지의 70%가 과거 정부에서 이미 한번 써먹었던 부지를 그대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과천, 용산, 태릉 부지가 대표적이죠. 이 부지들이 처음 발표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충돌, 인허가 지연이 겹치면서 종이 위의 계획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인 손님한테 식당 주인이 저기 빈 땅에 밀밭 일궈서 5년 뒤에 빵 구워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한 사람한테 씨앗도 안 뿌린 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대형 숫자를 내세워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공급 대책의 실체를 알고 나면 기대감은 순식간에 허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급 대책의 숫자가 허상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물량과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집이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거죠.
지금 매수자들이 간절하게 찾는 집이 뭘까요? 역세권에 학군 좋고 대형 병원이 가깝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이나 목동 근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건 외곽 지역의 1인 가구용 원룸형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 핵심지의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그대로 놔뒀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도 여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공급은 틀어막아 놓고 원하지 않는 물량으로 숫자만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과 8월 이사철이 되면 매수자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살만한 집은 어디에도 없구나. 이 깨달음이 주는 절망감은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 이른바 포모 현상이 작동하면서 무리해서라도 지금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으로 번질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의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이 아닙니다. 전세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뜯어보죠. 다주택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굴려온 임대 공급 시스템이거든요. 정부가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수십만 가구의 전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징벌적 세금을 퍼부었잖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전세를 공급하던 집주인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세 매물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는지 아시죠? 매달 통장을 갉아먹는 월세입니다. 월 50만 원이던 방이 8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짜리 전셋집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로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거죠.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혼내주겠다고 휘두른 칼이 결국 서민들의 등에 꽂힌 겁니다. 여기에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해 갱신 청구권 같은 포퓰리즘 규제까지 다시 등장하면 임대인들은 아예 전세 자체를 거두어 버릴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사실 7월 이후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진짜 뇌관은 국내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경제에 숨어 있거든요.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대는 구조적으로 끝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때 GDP 대비 10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90% 안팎을 맴돌고 있어요. 국제기구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기준선이 80%인데 그걸 훌쩍 넘긴 채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100kg짜리 쇠덩이를 온몸에 감고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한테 배낭 하나 더 매라고 하는 꼴이에요. 여기서 대출을 더 받아 집을 산다?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준이 우리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일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최신 분석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에서 꿈쩍도 않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하이어 포 롱거, 높은 금리를 아주 오래 끌고 가겠다는 건데요. 이 거대한 파도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금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상황을 풀어보죠. 지금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내수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순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지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또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환율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요. 가계부채에 짓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월 이자만 200만 원씩 내던 가구가 250만 원, 300만 원으로 불어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소비는 얼어붙고 내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는 겁니다. 불을 켜면 집이 타고 끄면 얼어 죽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이미 부동산 기대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누가 빚을 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투자의 기본 동력 자체가 꺼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6월 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필사적으로 덮어두었던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한폭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틀어막고 있던 부동산 PF 부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그림자 금융이 고물대로 고마서 터져나오는 거죠.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전에 브릿지론이라는 임시 대출을 받습니다. 금리가 비싸지만 건물 올리고 분양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런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으니 돈을 갚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이 안 되는 브릿지론 토지들이 하나둘 경매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는 연쇄 도산의 도미노에 빠지고 있어요.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공사가 멈춘 현장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신용경색의 흔적입니다. 은행들도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부실이 번질까봐 대출 심사를 극도로 강화하면서 돈의 흐름 자체를 차단해버리고 있거든요. 이 신용경색이 건설업을 넘어 자영업과 소비시장까지 전이되면 수도권 핵심지에만 자금이 몰리고 지방 소도시는 텅 비는 극단적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와중에 진짜 부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대중이 언론의 반등 기사를 보며 영끌을 고민하고 있을 때 상위 1%의 스마트머니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채 축소입니다. 저금리 시절에 레버리지를 끼고 사들였던 꼬마 빌딩, 상가,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급매로 털어내고 있어요. 3억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버티다가 나중에 10억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걸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한 현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국 원화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달러 현금과 미국 단기 채권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중으로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이죠. 더 주목할 점은 실물 금과 은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구조적 매수세와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6,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종이화폐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타들어갈 때 수천 년간 검증된 부의 저장 수단은 결국 금과 은뿐이라는 걸 자산가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꿰뚫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가짜 반등에 속아 빚을 낼 때 진짜 부자들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구명조끼를 갈아입고 있는 거죠. 구명조끼를 입은 스마트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전한 벙커 안에서 두둑한 현금을 쥐고 매의 눈으로 다음 사냥감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순간은 정확합니다. 7월 이후 PF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부실 채권과 경매 물건들이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주들이 백기를 들고 시장에 내놓는 알짜 부동산, 시세보다 30%에서 40% 이상 싸게 나오는 급매물들 말입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디스트레스드 에셋 투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는 전략이에요. 위기 때마다 부자들의 자산이 오히려 불어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들은 쇼핑 카트를 끌고 나타나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실이에요. 같은 위기를 보고도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누군가는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를 잡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위기가 오기 전에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렸느냐, 아니면 빚을 안고 뛰어들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경매법원 공고를 모니터링하고 부실 채권 목록을 분석하며 조용히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조세 모순과 글로벌 고금리라는 두 개의 거대한 빙하가 7월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다주택자라면 5월 양도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핵심 입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현금화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언론의 반등 뉴스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미분양이 폭증하고 경매 낙찰가가 바닥을 뚫고 통화량 지표가 반전될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화와 한국 아파트에만 올인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는 겁니다. 달러를 나눠서 사고 실물 금과 은의 비중을 높여 자산의 방어막을 다변화하세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